자, 금융시장 소식 더 짚어보기 전에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라톤 협상에도 결국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출근길 불편이 현실화됐습니다. 이대로라면 퇴근길도 혼잡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저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이 평소에는 버스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지금 류 기자 뒤쪽이 상당히 한산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쉼없이 버스가 오가고 또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내리고 타는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내버스가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광역버스만 오가고 있는데요.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도 확연히 적은 모습입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버스 파업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로 몰리면서 일부 객차는 오전 9시를 넘긴 시간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어제 오후 3시부터 임단협 사후 조정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임금체계에 적용할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회의는 10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양측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오늘 새벽 1시 30분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네, 협상이 뒤늦게라도 타결이 돼서 퇴근길에 버스가 달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노조는 파업 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일 첫 차부터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현재로서는 오늘 하루 일단 버스가 멈춘다고 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파업이 끝날 때까지 대체 교통수단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1시간 연장해 도합 79차례 추가 운행하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로 늦춥니다.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도 투입합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려면 사전에 지하철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자, 서울버스의 노사 협상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 금융시장 소식들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예상보다 많은 아침, 저녁 거래 수요를 확인한 한국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더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 시간을 대폭 늘립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증권사들과 공유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식시장 총 거래 시간은 기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운영됩니다. 투자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래소는 가능한 6월 말까지 시장 개설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도입돼 있는 넥스트레이드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한 시간이 어떻게 추가되는 겁니까? 투자자들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엔 한국거래소에서 프리마켓을 이용하고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대체 거래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정규장 시간에는 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애프터마켓의 경우 대체 거래소는 오후 3시 40분부터 한국거래소는 오후 4시부터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애프터마켓은 둘 다 오후 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거래 시간 연장을 하는 배경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한국거래소는 증시 거래 시간 연장과 함께 파생상품 시장 거래 시간을 2027년 말까지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위험자산인 주식 못지않게 안전자산들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가격도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원인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 안전자산 수요가 커지면서 국제 금 가격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에 대해서 미 법무부의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미 법무부가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월 의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9일 대배심 소환장이 도착했고 형사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리모델링 예산 관련 발언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수사가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며 통화정책 독립성이 경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연준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파월이 범죄자인지는 법무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시장이 이런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금값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3% 넘게 급등하면서 트로이 온스당 4,638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다소 줄이긴 했지만 결국 2% 넘게 상승하면서 4,600달러 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 독립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금값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8.2% 급등한 온스당 85달러 84센트로 역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압박 속에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까지 받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쇄신을 약속하긴 했습니다만 그간 누적된 논란이 적지 않아서 뒤늦은 사과라는 지적과 쇄신을 믿을 수 있겠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대국민 사과가 진행된 서울 농협중앙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발언이 끝난 모양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오전 10시 30분 임직원들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강 회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로 드러난 황제 출장 논란 등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과 농민 여러분으로부터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5차례 다녀온 해외 출장 숙박비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86만 원을 초과 사용해 총 4천만 원가량을 더 썼습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감사를 통해 늘어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과 배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최근에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정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강 회장과 관련된 논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과가 늦었다는 지적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한 배경이 뭘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질책과 또 그에 따른 특별감사 등의 흐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에서 농협 비리에 대한 엄중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을 투입해 앞서 언급한 특별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이 대통령은 농협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며 지배구조 문제를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공개 저격했는데요. 감사를 통해 농협과 농협재단에서 87건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적발되면서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추가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따로 받아 총 8억 원 연봉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오늘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이 이루어졌던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한 비정규직조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문제였는데 이에 주무부처들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관행을 개선해야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는 민간 영역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돼 비정규직의 임금 지급의 최저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는 관행을 먼저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우선 고용부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자 등 소속 비정규직의 임금 실태 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임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경기도의 공정수당을 참고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공정수당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이 큰 점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차별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에서 10%를 계약 만료 시 일시로 추가 지급하는 형태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40만 1,000원에서 153만 7,000원이 책정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이 각 기관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요? 네, 현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고유사업비로 분류돼서 개별 기관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요. 이에 재경부가 기준을 제시하되 개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모범 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미 내년도 경영평가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배점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공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1분기 안으로 최대한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성울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늘어나는 부담과 관련된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연간 9,000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이게 회사별로 조금씩 인상 비율이 다를 텐데 각각 어떻습니까? 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1.4%,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1.4%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책임 개시일부터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가 적용되는데요. 책임 개시일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미 가입하거나 갱신했더라도 책임 개시일부터 계약에는 올해 보험료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지난 2024년 기준 평균 차 보험료는 69만 2천 원이었는데요. 이에 1.3에서 1.4% 인상률을 적용해보면 평균 9,000원에서 9,700원가량 부담이 늘게 됩니다. 대형사들이 이와 같은 인상률을 확정하면서 중소형 보험사들도 유사한 수준의 1%대 초중반 인상률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5년 만에 차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건 보험사의 적자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2021년 자동차 보험료를 유지한 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보험료를 내려왔는데요. 연이은 차 보험료 인하로 손보사 누적 적자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적자가 최대 7천억 원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까지 4개 보험사의 차 보험 누적 손해율은 86.2%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80%대 손해율을 자동차 보험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손보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2에서 3%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과의 조율 과정을 통해 1%대 초중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평소에 자주 쓰는 앱에서는 결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넣어두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선불 결제도 돈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심지어 신용카드를 쓸 때 수수료보다 격차도 규모도 커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주요 업체들 중에서는 배달앱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의 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우선 선불 결제를 운용 중인 업체들 전반적인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17개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14개 사업자 내에서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쿠팡페이가 2.37%, 11번가가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은 1.79%인데 이 셋 모두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업체 간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영사업자에게 받는 선불 결제 수수료율은 0.24%인데 배민은 업체 규모별 구분 없이 영세업자에게도 3%로 적용하면서 1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현재 선불결제 수수료는 전금법상 규제되지 않아 사업자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범용결제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도 수수료가 낮지만 특정 업종 중심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선불결제 수수료도 영세 중소가맹업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런 선불 충전금은 고객들의 충성 지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충성도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의 부담이 간접적으로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에 반해서 신용카드만 돼도 수수료에 규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가맹점일수록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 관리하에 놓이다 보니 17개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 평균은 1.97%로 직전 조사치보다 0.06%포인트 낮아져 2%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영세업자 대상으로 한 카드 결제 수수료율 차이는 여전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영세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1.4%로 17개사 가운데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카카오페이의 0.2%와 비교하면 7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수수료 공시 대상 업체를 11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 만큼 전반적인 결제 수수료 구조에 대해서도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연초부터 명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넬 가방은 이제 손바닥만한 미니백도 1,000만 원에 달하고 명품 시계와 보석, 그릇까지 예비 부부들을 포함한 소비자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우선 샤넬이 또 가격을 올렸군요. 네, 샤넬 가방의 대표 모델 중 하나인 클래식 맥시 핸드백 가격이 1,892만 원에서 2,033만 원으로 7.5% 올랐고 보이 샤넬 스몰 플랫백도 7.5% 인상되면서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샤넬은 6개월에 한 번꼴로 가격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과 6월에 이어 올해도 2번 이상 인상이 예상됩니다. 에르메스 역시 새해 벽두부터 가격 인상에 나서 최근 신발과 가방, 액세서리 등의 가격을 조정했는데요. 인기 제품인 피코타는 545만 원으로 5%, 에블린은 341만 원으로 3% 각각 올랐습니다. 이런 가방 의류뿐 아니라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죠. 네,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서브마리너 일부 제품 가격을 200만 원 넘게 인상하면서 3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가격 인상이 있었던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는 다음 달 26일 주요 제품 가격을 5%에서 10% 추가 인상할 예정입니다. 식기 브랜드 빌레로이앤 보흐 역시 다음 달부터 접시와 컵, 커트러리 등 모든 제품 가격을 8%에서 20% 수준 올립니다. 고환율과 금값 상승 영향도 있지만 명품업계는 1년 중에도 수차례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반대로 부담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 구매액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 한 건당 13만 원씩 환급액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효율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네,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오늘까지 신청액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92% 그러니까 2,457억 원가량 소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두 179만 명이 환급금을 받았고 한 건당 환급액은 평균 12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자는 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최대 30만 원까지 중복 환급이 가능한 만큼 여러 가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한 경우 인당 환급액은 12만 7천 원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 김치 냉장고가 환급 금액 기준 상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이 지난 7월 시작된 만큼 이미 여름이 오기 전에 구매를 마치는 에어컨 같은 계절 가전보다 사계절 수요가 꾸준한 생활 가전 위주로 구매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급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19년 사업대와 달리 이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나 OK 캐시백, L포인트, 네이버페이 포인트로도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7.2%가 현금 대신에 포인트 환급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액의 최대 5%를 추가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16일 저녁 6시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구매한 가전이 신청 대상이고요. 이미 한 차례 신청 기한을 연장한 만큼 이번에는 추가 연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홈플러스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별도의 발언 없이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김병주 회장과 MBK, 홈플러스 경영진 등 모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신문은 오후 1시 30분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이 방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정이 3시간 30분 앞당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820억 원의 대규모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했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분식회계와 감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장심사의 핵심 쟁점은 뭡니까?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사기 혐의가 성립하느냐입니다. 검찰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고 있고 MBK 측은 고의로 승인 사실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 처리의 고의성입니다. 경영진 3명은 상환전환 우선주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는 빚에 가까운 돈을 자본처럼 처리해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K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00장이 넘는 자료로 법원에 적극 소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